너 같은 천한 계집의 피가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내가 천한 계집의 자식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죠?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면서도 끝까지 기만한 위선자 아닙니까? 닥쳐. 감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날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내 피가 양반가에 걸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날 버렸어야 했어요. 내 어미가 너를 팔았어. 그 계집이 널 팔아서 우리가 걷어준 거라고. 뭐라고요? 내가 그 천한 계집의 자식이란 걸 알았다면 내가 애초에 널 우리 집 대문 안에 들였을 것 같아? 내 어미가 딱 면 맞이기를 받고 널 팔았단 말이다. 그녀는 내 애비랑 다를 게 없어. 똑같이 천하고 똑같이 쓰레기 같은 년이야. 입 닥쳐. 2번 다시 내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 나는 조선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 이름은 청계리. 이름만 들으면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넉넉한 들판이 펼쳐진 곳처럼 들리겠지만 실상은 달랐다. 척박한 땅에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몇 년째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다. 나는 남편과 6 아이와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봄이면 씨를 뿌리지만 가뭄이 들면 싹도 제대로 트지 않았고 겨우 자란 곡식도 여름 장마철이면 썩어버리기 일쑤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 힘들었지만 우리 집 형편은 특히나 더 어려웠다. 아이들은 매일 배를 골았다. 큰 애들은 그래도 참고 견디지만 어린 막내 홍판이는 매일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엄마 배고파 라고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게 이토록 괴로운 일인지 결혼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중매쟁이로 유명한 춘옥댁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춘옥댁은 늘 좋은 혼처를 소개해주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 안에서 쌀겨죽을 끓이고 있던 나를 본 춘옥댁은 한숨을 쉬더니 본론을 꺼냈다. 이보게, 애미야. 힘든 건 나도 잘한다. 근데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막내 아들 홍판이를 양반 집에 보내면 그 집에서 7 맞이기에 논을 주겠다더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홍판이를? 내 막내를 아직 채 5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내라고? 춘옥댁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너도 알지 않나? 우리 마을에서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오히려 양반가에 가면 굶지는 않을 것이고 제대로 자라면 서당에 보내 공부도 시켜줄 수 있겠지. 이대로 두면 내 아이들은 계속 굶어야 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홍판이를 꼭 껴안고 울었다. 아이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왜 울어? 꿈꿨어.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더 꼭 껴안았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거절한다면 홍판이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야 한다는 게 어미로서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자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못하겠어.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남에게 보낼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결국 나는 아침이 되자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춘옥댁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애미야.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이 아이 가서 잘 살지도 모르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내 막내를 팔았다.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를. 나는 홍판이를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양반가는 나까지도 원했다.
막내를 보내면서 나도 따라가야 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아이만 보내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체면을 중시했다. 결국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전라도의 어느 양반가로 들어갔다. 마을에서 반나절 걸리는 긴 여정을 지나 처음 도착한 그 집은 한눈에 봐도 내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큰 대문, 단정하게 손질된 마당, 정자와 연못, 그리고 기와 지붕이 반짝이는 크고 웅장한 한옥 마당 한쪽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도포를 입은 선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시선들이 나를 따라왔다. 하인들은 나를 힐끔거리며 수군댔고 그들의 표정에는 경멸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나를 불렀다. 내가 새로 들어온 계집이냐? 그녀는 한눈에 보아도 기품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비단 한복을 입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이 집에서 내 처지가 어떤지는 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 들어. 감히 내 아들을 찾으려 들지 마라. 너 이 집에서 그 아이의 어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집에 첩이된 이상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역할만 주어질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핏이 굳었다.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는군. 다행이야. 주인 어른께 잘 보이면 살기 편할 거야. 그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녀의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의 주인을 맞이해야 했다. 방 안은 붉은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닥에는 고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향기로운 향이 은근히 퍼졌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새로운 첩이구나. 나는 몸을 떨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내 마음에 들면 편히 살게 해주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럴 수 없지. 넌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도 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내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홍판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몰래 아이가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홍판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내 아이가 이 집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아이, 홍판이를 발견했다. 양반가에서의 삶은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인들은 나를 주인의 여자라 부르면서도 비웃었다. 안주인은 날마다 나를 감시하며 작은 실수라도 하면 벌을 내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홍판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고 안주인은 나를 비웃기만 했다. 첩 주제에 감히 어디서 주책이야? 내가 그 아이의 어미였던 것은 그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지. 이제 그 애는 이 집안의 사람이야. 내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적어도 어떻게 지내는지라도 알게 해주세요. 제발요. 안주인은 코웃음을 쳤다. 제발. 이 집에서는 내가 부탁할 위치가 아니야. 내가 감히 그 애를 찾으러 다니면 그 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 못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참아야 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몰랐다. 그렇게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매엽이었다. 매엽은 그 집의 하녀였다. 나보다 몇 살 어린 듯 보였고 얼굴에는 늘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내게 말을 걸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곳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이곳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엽은 내 벽을 허물었다. 아가씨,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면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요. 저 위에 계신 마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사세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솔직했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렇게 매엽은 내 곁에 머물렀다. 다른 하녀들이 나를 멀리할 때도 몰래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었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무엇보다도 몰래 홍판이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홍판 도련님은 괜찮아요.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끔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 애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 그럼요. 잊을 리가 있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을 울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홍판이가 머문다는 작은 방 근처를 맴돌다가 하필이면 안주인에게 들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벌을 받았다. 감히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내 위치도 모르고? 채찍이 내 등을 내리쳤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한 번만 더 그의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다. 밤이 깊어졌을 때 누군가 내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매엽이었다. 그녀는 손에 약과 붕대를 들고 있었다. 보이면 안 돼. 목까지 다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등을 닦아주었다. 상처에 약을 바를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 없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나는 매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다. 이 집에서 숨쉬는 것조차 두려운 나날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매엽을 찾아갔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난 이곳에서 너무 외로워. 알아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 그러지 마요. 매엽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걸.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아이는 소년이 되었으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홍판이는 그 집에서 자랐다.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학자를 스승으로 두었으며 양반가의 도련님으로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내 아들인데 나를 모른다. 나는 오직 밤이 깊어진 뒤 몰래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거나 마당에서 멀찍이 서서 그가 친구들과 활을 쏘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도 감사했다. 적어도 아이는 굶주리지 않았고 험한 일을 겪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설령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대로 지켜볼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 집안은 위기에 빠졌다. 양반가라 해도 돈이 무한한 것이 아니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노대감이 늙고 병들자 재산 관리가 엉망이 되었다. 가산이 기울어졌고
그동안 쌓아둔 빚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뇌물을 요구했다. 이 집안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겠지요. 그 관리는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대로 가다간 양반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홍판이가 나섰다. 가문의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당당했다. 그 집에서 길러진 양반다운 태도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홍판이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빚을 정리하고 거래처를 다시 찾으며 관리들과 협상까지 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이 밝혀졌다. 그가 노대감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가 바로 나라는 것, 그 소문이 퍼지자 집안은 한순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뭐라고? 홍판이 그 계집의 자식이었다고? 안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감히 어디서 그런 소문을? 하지만 소문은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었다. 양반가에서 자란 도련님이 사실은 천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실이 퍼지면 홍판이는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안주인의 방으로 불려갔다. 내가 그 아이의 어미라고? 맞느냐?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해. 내 자식이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예. 그 순간 안주인의 손이 날아와 내 뺨을 세게 때렸다. 감히 내가 뭔데 이 집을 더럽혀? 나는 그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홍판이의 반응이었다. 우리는 드디어 마주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홍판아. 하지만 그는 한 발 물러섰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홍판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자라길 바랐어. 내가 힘들지 않기를. 그래서 그냥 곁에서만 보고 있었어. 그게 핑곗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다시 손을 뻗었지만 그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날 속였습니다. 내 인생을 속였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등을 돌렸다. 다시는 날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보낸 날 이미 그를 잃었고 이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렇게도 위험 있던 이 집은 이제 텅 빈 폐허가 되었다. 마당에는 떨어진 기와장이 나뒹굴고 한때 권위를 상징했던 대청마루는 먼지에 덮여 있었다. 안주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은 살해당했다. 재산은 모두 압수당했다. 그렇게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이 집안을 산산조각냈다. 권력과 돈이 사라지자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언제나 이 집을 가득 채웠던 하인들도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 집에 남은 사람은 단 셋이었다. 나, 홍판이, 그리고 매엽. 나는 폐허가 된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나를 감옥처럼 가둔 곳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나의 운명은 홍판이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강하고 단단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노대감과 안주인의 흔적을 보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깊고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감정을 나는 읽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용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영원히 버릴 수도 있다.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홍판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남았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 앞에서 사라질게.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제 내 삶도 의미가 없어. 그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홍판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벌을 받아도 고통을 견뎌도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언젠가 내 아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하지만 지금 그 희망마저 부서졌다. 그리고 매엽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었다. 아가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랑 같이 가요. 어디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랑 가겠니? 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너까지 버릴 뻔한 사람이야. 나는 내 아들도 잃었고 내 삶도 다 망가졌어.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매엽은 나의 손을 잡았다. 그건 저한테 결정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그 감정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 집안이 무너지고 내 삶이 다 무너진 지금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할 이유조차 없었다. 홍판이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았다. 매엽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의지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홍판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니?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천천히 문을 나섰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결국 갈 곳이 없었다. 홍판이는 나를 버렸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한때 나를 가둔 그 집은 불타 사라졌고 그곳에서의 기억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두 발로 걷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내 발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매엽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초라하지만 따뜻한 방, 매엽이 키우던 작은 화분, 한쪽 벽에 걸린 손때에 묻은 옷가지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매엽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날 향해 화를 낼 줄 알았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왜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냐고, 왜 끝까지 나를 붙잡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처럼, 너무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변함이 없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짊어졌든, 무엇을 잃었든 그녀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었다. 나는 매엽을 품에 안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그녀는 조용히 내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다시 왔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곳이 내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도. 매엽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과거를 등에 지고 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버릴 용기가 내게 있을까? 나는 이미 홍판이를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매엽과 함께 지냈다. 그녀는 나를 보살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나는 들었다. 홍판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를 죽이는 것. 그 집안이 무너진 후에도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대감과 안주인이 쌓아둔 적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수를 시작하려 했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다.
노대감의 자식이 아직 살아있다던데 그 아이만 사라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홍판이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미 그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최소한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매업의 집을 조용히 떠났다. 그녀가 깊이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가 놓았다.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찾아갔다. 과거 노대감과 얽혀있던 자들, 이제는 집안이 무너진 틈을 타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제안했다. 나를 가져가라. 대신 홍판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비웃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나는 그의 어머니였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나를 죽이면 너희도 원하는 걸 얻은 셈 아닌가? 그들은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아이를 포기한다고 말해야겠어. 나는 그 말에 한순간 움찔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어미가 아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놔줘라.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 심장은 그 순간에도 오직 홍판이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속죄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홍판이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내 아들 홍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평생 너에게 짐이 되었고 너를 아프게 했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디에서든. 그러니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 후로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떠돌렸다. 그 여자는 결국 죽은 게 아닐까?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났을지도 몰라. 어떤 이들은 내가 깊은 산속에 묻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내가 바다로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매업은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고 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나 나를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홍판이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증오하지 않았지만 나를 찾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사랑했고 내 방식대로 그를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